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최명성 변호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오늘 저와 배정호 박사님 강연이 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2부에 여러 많은 주요 인사들께서 아마 지금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행사니까 끝까지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년 동안 이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 30분, 40분 남짓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과연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이제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주제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결과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사회주의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럼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원인은 지난 탄핵 사태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진중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요즘 이제 비판으로 돌아서셨죠. 돌아서시고 친문 선전 선동이 나치를 빼닮았다. 정말 나치를 빼닮았고 사실 나치보다 더한 게 나치는 그래도 설득력 있게 선전 선동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쉼없이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선전 선동이 문제가 아니라 선전 선동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수처법 통과됐습니다. 이 공수처법은 윤은걸 전주지검장 현직 지검장이 중국 제도를 뺏긴 거고 이거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에 불과하다고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던 그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안이 통과가 돼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공화국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죠. 검사 내전으로 유명한 김웅 검사도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이제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다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요 간부들이 인사가 있었고 주요 간부들이 다 지방으로 좌천이 됐고요. 아마 조만간 이제 평검사 인사도 있을 텐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수사했던 이제 평검사들도 아마 다 지방으로 좌천돼서 나갈 겁니다. 이런 행태를 서슴지 않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선거법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올 4월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몰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나마 이제 회생의 기회를 잡느냐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그럼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 지난 탄핵 사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고 많은 분들께 이제 알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핵심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탄핵은 기획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가 드러나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됐다. 누가 기획을 했느냐? 더불어민주당과 북한, 중국 그리고 일부 언론 단체들이 기획을 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버닝썬 사태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 김상규 씨란 분이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작년 10월에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본인이 이제 이 최초 고발을 하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그쪽 인사들이 접근을 해왔다고 합니다. 접근을 해와서 이 버닝썬 사태를 제2의 최순실 사태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 폭행자가 최순실 조카여야 한다. 그러니까 너를 폭행했던 최초 폭행자가 최순실 조카라고 얘기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뒷배가 돼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분도 사실 이 제안을
거절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절했을 경우에 뭐 본인 업계에서 사실 축출되고 매장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고백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직접 나서서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기획했는데 제1의 최순실 사태는 기획이 안 됐겠습니까? 기획이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탄핵된 이후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본인들이 2016년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핵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최순실 TF를 만들고 이렇게 탄핵 국면으로 쭉 만들어 갔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미 기획된 탄핵이라는 거를 밝혔던 거죠. 거기다 박지원 의원도 인터뷰를 했죠. 당시 김무성 의원이 마음속 갖고 왔고 이렇게 딜을 쳐서 이런 식의 탄핵, 사기 탄핵을 만들었다. 다 인터뷰가 다 있습니다. 게다가 드루킹도 얘기를 했죠. 이 탄핵 정국에서 여론몰이를 위해서 탄핵 정국부터 본격적으로 댓글 작업을 시작했다. 이미 다 재판에도 다 나와 있고 다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일만 있었냐? 여기에 북한과 중국도 개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2016년도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보시면 당시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상당히 그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2016년 2월에는 개성공단 폐쇄가 됐고요. 3월에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 군인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 라고 정말 공개적으로 체제전쟁을 선언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한은 이제 2016년 4월경부터 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고 6월 달에 난수방송을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연인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고 불과 한 달 뒤에 최순실 TF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통일부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통일부 월간 북한 동향 2016년 4월호 자료에 보시면 조평통 서기국 보도에서 당시에 남한에선 탄핵의 탄자도 안 나오는 시기였는데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남한 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식의 성명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때부터 탄핵을 기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과 한두 달 뒤에 난수방송이 16만 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난수방송이 뭡니까? 그 남한에 있는 간첩들한테 보내는 지령을 암호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남한에 있는 고정간첩, 사실 숫자가 3만이라는 설도 있고 5만이라는 설도 있는데 간첩들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했던 거죠. 거기다가 이 기사는 2016년 11월 이때 되면 한창 이제 탄핵 국면 무력지 않습니까? 이때 통일부에서 국회에다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 우리 내부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의 선동 공세가 더욱 강화될 걸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일부 단체들이 어디겠습니까? 아마 추측컨대 민주노총, 정교조를 포함한 그런 친북 성향의 단체들이겠죠. 과 접촉을 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킬 걸로 예상된다. 라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북한에서 댓글 전담팀 운영했다. 라는 이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대담 조직. 아마 이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지금도 북한의 이런 댓글 공작, 댓글 부대가 활동을 하고 있을 걸로 충분히 이제 추단이 되는 상황이죠. 북한이 이렇게 이제 관여를 했고, 거기다 이제 사실 이건 이제 2017년 2월 달에 이제 용산에서 발견된 전단지입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 전단지 보시면 이 김정은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사실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직접적으로 탄핵 국면에 관여를 했고 기획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중국도 개입을 했죠. 저는 여기 확신을 하는 게 당시에 이제 기사들도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6만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관여했다. 왜 관여했냐면 당시 대한민국과 중국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에서 한한령을 내리고 계속 남한을 대한민국을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지 본인들한테 이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탄핵 국면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주담케 하는 또 이제 중요한 근거가, 이건 최근에 신동아에서 단독 보도 나온 건데, 중국 유학생 중에 75%가 중국 공산당 조직 소속이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밝혀졌냐면, 최근에 그 홍콩 민주화 사태 관련해서 대학가에서 홍콩 민주화 사태를 지지하는 대학생들과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치 국면이 있었고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이때도 그 중국 당국의 지령을 받는 중국 유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탄핵 국면에서 이 6만의 중국 유학생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합세가 되니 뭐 당시에는 정말 광기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많은 그 루머와 오보들이 난무했습니다. 물론 이 날짜 보시면 2017년 이제 2월 27일, 이제 그 탄핵 심판 한 열흘 보름 남겨놓고는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우리가 기사 쓰긴 썼지만 알고 보니 다 오보였다 라고 일종의 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최순실 선생님이라 불렀다도 오보였고, 통일 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였다 이것도 오보였고, 뭐 다 오보였다 라는 걸 인정을 했죠. 그리고 뭐 연속 기사를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정유라가 대통령 딸이다 오보였고, 뭐 청와대 뭐 발모제가 차은택 연기다 이것도 오보였고. 그래서 사실 오보가 하도 많아서 조선일보도 이걸 막 연재로 해서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거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이거 보신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루머와 광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덮여 있었고, 사실 뭐 뒤늦게 이런 식으로 오보였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그냥 탄핵 국면으로 쭉 진입이 됐던 겁니다. 이런 사실 관계 시절을 처음 촉발시킨 게 사실 JTBC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만 가지고도 사실 뭐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손석희 씨는 뭐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태블릿 PC로는 문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밝혀졌죠. 그리고 노승일이 1년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JTBC 태블릿 PC에 그거는 사실 고영태 게 아니다. 내가 고영태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건 손석희 사장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라고까지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영태도 그 태블릿 내 거 아니다 라고 이미 다 밝혔고요. 하지만 이 태블릿 PC에서 촉발된 사태로 대한민국은 거의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 효수가 저렇게 걸립니까? 그렇게 목을 매달아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광화문에 이제 단두대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당시는 사실 정말 광기 시절이었고, 모두가 겁을 먹었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사실 겁을 먹었고, 헌법재판소도 겁을 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촛불 전단지들이 뭐 아마 이것도 북한에서 만든 걸로 강하게 보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 마녀의 정체, 이런 식의 촛불 전단지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4대 내국 역적 고 박근혜, 이런 식의 전단지들이 실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처음에 최초로 굴복을 했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공범관계 인정된다. 사실 그 공소장을 저도 봤는데, 최서원 씨, 안종범 씨 이제 기소하면서 거기다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 딱 한 줄 써놨습니다. 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는지 전혀 없었는데 공모하여 라고 한 줄 박았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국회에서도 그걸 근거로 탄핵 소추를 했고, 이후에 모든 사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검찰을 뭐 제재해야 될 법무부 장관은 바로 사표를 써버리죠. 뭐 지금 추미애 장관 하는 거랑은 전혀 딴판이었죠. 뭐 추미애 장관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더러운 잠이라고 해서 누드화에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합성을 한 뭐 저런 누드화가 공공연하게 걸릴 정도로, 이렇게 이런 표창원 의원이 이 더러운 잠을 걸어놓고도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미 이 당시가 되면 뭐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넘어간 거였죠. 결국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럼 탄핵소추안 가결, 뭐 국회의원들이 과연 탄핵소추안을 알고 있었느냐? 뭐 제대로 읽어본 의원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올라오고 나서 12월 9일 가결됐는데 딱 6일 걸렸습니다. 6일 동안 뭐 제대로 뭐 토론을 했겠습니까? 심사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국회에서 내놓은 이제 탄핵소추안에 21개의 참고 자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개가 언론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머와 오보에 의해서 점철된 그 언론 기사들만 탄핵소추안 뒤에 갖다 붙여서 그냥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켜버리고, 예, 그렇게 헌재로 보내버렸던 거거든요. 그 유일하게 증거라고 하는 게 공소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 공소장을 뒤에 첨부를 해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헌재로 보내버렸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얘기 잘 나오지만, 이번에도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도 뭐 정부에서 청문회 하고 뭐 조사 보고서 의결하고 뭐 이런 식의 쭉 절차를 거칩니다. 그 이전에 닉슨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보다 못해서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보원을 했던 배보윤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사임을 합니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사임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탄핵소추 의결서가 너무 부실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검찰 공소장뿐이었는데 검찰 공소장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공모하여 딱 8글자가 있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냐. 그래서 이런 사안이라면 헌재가 당연히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헌재도 겁을 먹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게 배보윤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억을 못하지만 헌법 개정 제안을 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특검 조사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그 김병준 카드도 세웠다가 무산되니까 국회에서 책임 총리 찍어주면 그 사람 임명해서 내치를 맡기겠다라고까지 제안을 했죠.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조기 퇴진하겠다. 내가 4월에 퇴진할 테니 6월에 대선 치르자. 라고까지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걸 이용을 했죠. 왜 이렇게 이용을 했느냐? 아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인터뷰 보셨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은 애초에 대통령을 곧게 살려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뭐 하야라는 절차를 통해서도라도 이제 내려왔을 경우에 뭐 이분이 두려운 거죠. 이분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생명까지 끊기 위해서 탄핵 절차로 갔었어야만 됐던 겁니다.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끝없이 형사재판 절차를 이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뇌물죄를 왜 놓지를 못하느냐. 말도 안 되는 뭐 묵시적 청탁이니 뭐 이런 논리를 들어서 뇌물죄를 만들지 않습니까? 뇌물이 인정돼야지 탄핵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탄핵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권에서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뇌물죄가 무죄가 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무혐의로 나오는 거. 그럼 자기 정권의 모든 정당성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정권이 사사건건 재판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핵 심판. 일단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왔습니다. 헌재로 넘어왔는데도 사실 끊임없이 특검에서는 이제 언론 브리핑을 했죠. 1인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온 언론에서 이걸 다 받아서 팩트인 양 받고 사실 대통령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대리인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당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사실 모든 언로가 막혀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절차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한천 소장이 재판 한참 하다가 3월 13일까지 결론 내리겠다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재판 제대로 안 하고 어쨌든 결론 내리겠다, 대통령 탄핵시키겠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들이 끝없이 항의를 했지만 안 받아들였고 3월 13일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수많은 증거를 다 묵살했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고영태 녹음 파일 공개 검증 신청을 헌재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고영태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레임도 볼 텐데 기름을 확 붓자. 그렇게 해서 재단은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뭐 그렇게 하자. 박근혜 대통령 죽이고 다른 쪽과 얘기하자. 이 다른 쪽이 어딘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너무나 중요한 탄핵의 본질에 해당되는 녹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틀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거기다 태블릿 PC 감정보고서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도 전혀 쟁점이 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기각을 했죠. 그래서 제대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증인 신문 절차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갖다 쏟아놓은 그 수사 기록만 가지고 헌재에서는 재판을 했던 거죠. 오죽해서 저희가 고영태만을 불러보겠다. 이 고영태가 어떤 작당을 했는지는 꼭 불러야겠다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결국 고영태도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재판 불공정하지 않냐라고 해서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했더니 기피 신청을 해도 사실 소용이 없죠. 그냥 재판관 8명이서 5분 휴정한다 라고 하더니 5분 뒤에 나와서 기피 신청 기각 해버리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는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했으니 뭔가 정당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드리고. 근데 이제 탄핵으로 끝이 아니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히 정치적 생명력을 끊어야 됐으니까 형사재판까지 또 갑니다. 탄핵당하고 사저로 간 대통령을 다시 검찰에서 부르고 조사하고 영장을 치거든요. 영장을 치고 구속시킨 이후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영장 기록만 12만 페이지. 사실 말도 안 되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때 트럭 기소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제 변호인단 7명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재판이었죠. 하지만 이제 재판부에서도 주사회 재판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록 12만 페이지 읽고 제대로 재판 준비해서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재판장도 어차피 탄핵당한 대통령이니 그냥 유죄 때리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국제 기준의 유례도 없는 정말 이런 주사회 재판을 계속 강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권에서 불안했던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 7월 정도 되면 정유라를 이제 보쌈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뇌물죄로 말 3마리를 유죄를 만들어야겠는데 재판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의 증언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당시 때 정유라 영장 2번 쳤는데 2번 다 기각된 상황이었거든요. 세 번째 영장 칠 단계가 되니까 정유라랑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정유라가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서 변호인들 몰래 빠져나가서 특검 봉고차에 탑니다. 그러고 다음날 재판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죠. 그러고 자기 어머니 최서원 씨랑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이제 증거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에서는 검찰에서는 더 이상 정유라에 대해서 영장을 안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에서는 그게 불안했던지 캐비넷 문건을 들춰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이걸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또 갖다 쏟아붓습니다. 예, 뭐 대놓고 청와대에서 이 재판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판사 너 잘 알아 이 말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 청와대 캐비넷 문건 이것도 사실 그 조대한 민정수석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 정권이 바뀌고 정권을 넘겨주는 그 찰나에 캐비넷에 문건을 남겨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2번, 3번 다 확인한 건인데 예,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누군가가 카피하고 있다가 갖다 준 거지 뭐 사실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죠. 사실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선동을 했죠.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정권에서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영장 재발부 결정되기 전날, 날짜가 보시면 2017년 10월 12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영장 추가 발부가 결정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세월호 문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월호 문건 뭐 조작됐다는 게 어쨌다는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영장 재발부 결정 전날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다. 특히 정가의 보도인 세월호를 가지고 걸고 넘은 일이죠. 뭐냐면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재판장 알아서 하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영장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됐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때까지는 그래도 법치에 따라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죠. 했는데 더 이상은 야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날 이후로 재판을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계신 거죠. 이 탄핵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아까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우리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2016년 이게 10월 16일 기사입니다. 이때 송민순 회오로 의혹, 그러니까 뭐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북한에 미리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이런 거 해서 이 문제로 한참 떠들썩했고, 이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치 생명이 끝나냐 마냐 막 이렇게 되게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덮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주일 뒤에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 드루킹의 여러 가지 활약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죠. 북한은 뭐 어차피 최대 관여자기도 하니까요. 2016년 말에 그 밥 우드워드라는 언론인이 이제 자기 기사를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말에 북폭을 심도 깊게 기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폭을 하려고 기획을 했고 그게 남한 당국이랑도 긴밀하게 소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2016년 10월 달에 국군의 기념사에서 북한과 체제전쟁을 선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 언론 기사를 보시면 탄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로지 북한이다. 그래서 사실 이 북폭을 통해서 사실 모든 걸 일거에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폭을 포기를 하죠. 그러면서 상황이 탄핵 국면으로 급속하게 쏠려가고 지금 이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2016년 말이 대한민국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때 뭐 우연과 필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됐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루머와 오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못만 한 걸로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당시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했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정교조 법의 노조화를 시켰고요. 한일 군사정보보고협정, 지소미아도 이때 체결했습니다. 이때 체결된 지소미아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도 이제 절절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국민연금 개혁한다라고 소리 꺼냈다가 국민들 반발이 일어나니까 아직까지 전혀 뭐 얘기도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당시 2013년, 14년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당시에 수출액 무역 흑자, 무역 규모가 역대 최고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진짜 좋았거든요. 게다가 2015년, 16년에 국가 신용 등급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전혀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엔 그래서 일단 표로는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과연 탄핵 사유가 있는가?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한 탄핵 사유는 4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3가지는 다 기각이 됐습니다.
공무원 임명권 남용 안 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안 했다, 생명권, 세월호 관련이죠.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다 기각이 됐고, 유일하게 한 개 인정이 됐습니다.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이게 뭐냐면 그 정호성 비서관동에서 문건 47건 유출했다. 그 다음에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했다. 그리고 최서원 위해서 공무원 4명을 임명했다. 딱 이 내용이거든요. 뭐 지금 들어봐도 되게 사소한 사유처럼 느끼실 텐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걸로 헌재가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뇌물 혐의가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법을 한 건데, 위헌 위법을 한 거죠. 애초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올라왔을 때는 사유가 13가지였습니다.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 이 중에서는 뇌물죄도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건 기사도 났습니다만 재판관들이 쭉 뜯어보니까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를 엮을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부에서 뇌물죄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해서 갑론을박이 많았고, 이 탄핵 소추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탄핵이 안 된다가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이 뇌물죄를 빼야 되죠.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이 총대를 메고 2번에 걸쳐서 소추 사유를 변경을 하고 결국은 뇌물죄를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추상적인 헌법 수호의 그 헌법 위반 사유 4가지만 가지고 사실 탄핵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위헌 위법인 게, 탄핵 소추안은 어차피 국회 동의를 거쳐 넘어온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임의로 못 바꿉니다. 그게 뭐 대리인들 동의가 있든 없든 그거 관계없이.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저건 나중에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삼았던 재단 관련해서는 뭐 한 푼도 빠져나온 게 없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767억인가 중에서 750억이 남아있었습니다. 신묘다 그거 그동안 인건비랑 경상비로 쓰였던 거 말고 1원 한 푼 나간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손혜원, 거기 재단에 있는 이사들 다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손혜원 의원마저도 인정을 했죠. 그 이사들 중에 한 명을 손혜원 의원이 자기 그 보좌관으로 채용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사들 다들 전문가다. 거기에서 가타부터 하지 마라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최서원 씨가 이 K스포츠재단의 용역 5억인가 7억인가 따내려고 했다가 사기 미수로 걸리거든요. 사기 미수란 말이 뭡니까? 미수. 그러니까 뭐 한간에서는 최서원 씨가 재단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는데, 재단에 7억짜리 용역 하나 따내려고 했다가 이사들이 반대해서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장악한 게 됩니까? 근데 검찰은 그걸 또 사기 미수로 걸었습니다. 미수로 걸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무죄가 나거든요. 그리고 뭐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최서원 씨는 전 재산을 다 정유라한테 줬죠. 뭐 이런 경제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정호성 비서관이 증언을 하죠. 이 47건 문건 유출 중에 사실 대부분이 본인과 최서원 씨 간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이제 관계로 인해서 준 거고, 본인이 사실 오버한 게 많다라는 식의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갔던 문건 대부분이 왜 넘어갔냐면, 최서원 씨가 그 대통령 의상이랑 뭐 이런 거 관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해외 순방 가고 하려면 이 순방 일정을 알아야지 일정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춰서 의상을 정할 텐데, 그래서 의상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정호성 씨가 임의로 뭐 해외 순방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게 걸리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걸릴 게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공직자 4명을 최서원 씨를 위해서 임명을 했다, 이걸 가지고 그러는데, 그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뭐 장관도 있고 다 청문회를 거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양반들이 뭐 최서원 씨를 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최서원 씨가 일부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다 공개적인 풀 내에서 검증이 되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뭐 김종, 차은택 이런 양반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최서원 씨가 본인 추천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서원 씨도 그 양반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했는지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헌재에서 이런 걸 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이제 수천 수만 명인데 이 4명 가지고 이렇게 건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지금? 당연히 다 탄핵 소이거든요. 그래서 최서원 씨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편지를 써줘. 본인이 이제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나거나 떠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처럼 그냥 남모르게 뒤에서 도왔어야 됐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돼서 본인도 안타깝고 죄송하다라는 이제 사죄 편지를 썼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는데 내용의 길이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말 3마리가 뇌물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 대법원 다수 의견은 뭐 뇌물이다라고 했지만 반대 의견, 용기 있는 재판관 3위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말 3마리 승마 지원 그건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익을 취했다는 건 드러난 게 전혀 없다 라고 대법관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계스포츠 연계센터, 이것도 뇌물로 엮으려고 하니까 그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들어가죠.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관 3인이 승계 작업이 있었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면 사실 그 이신점심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대통령이랑 독대 과정에서 서로 청탁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청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했는데 다수 의견은, 반대 의견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청탁 안 될 게 뭐가 있냐 라고 해서 배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난 탄핵 사태에서 봤는데, 이런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00번 선거 탄핵당해도 마땅하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표로 사유를 쭉 비교를 해놨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애초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된다,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의사를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 평화협정 체결돼야 된다, 국정원 해체돼야 되고 한총련 옹호,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이제 옹호했죠. 이게 다 사실 북한이랑 똑같은 주장입니다. 북한이 하는 거랑.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으니 지금 대한민국이 뭐 사회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적폐청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제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항상 내부의 부처에서 TF 만들어서 공론화시키고 여론몰이하고 검찰 수사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산당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사 해체를 어떻게 시켰냐면, 또 이상한 군인권 단체 센터라는 데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뭐 계엄령 문건이라고 해서 공개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받아서 뭐 당시에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준비를 했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실 기부사를 또 해체하고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이런 내라는 모 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수사도 사실 그렇게 중간에 종결돼 버렸죠. 하지만 기무사는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숙 기무사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투신 사망을 했죠. 항상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원도 이제 적폐청산 TF 맞는다고 해서 막 여론몰이만 하고, 실제로 뭐 적폐라고 해서 나온 건 없었지만 결국 국정원 뭐 대공 소사본문도 사실 무력화돼 버리고 다 그렇게 사실상 기능을 거의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창훈 검사도 투신 사망하고, 정치호 변호사, 국정원 변호사도 사망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발생됐죠. 그리고 탈원문 전 과정에서도 무슨 공론화위원회, 뭐 사실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의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입니까?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여론몰이하고 결국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건도 사실 본인들 인사 집어넣기 위해서 과거 정권 인사들 다 찍어냈죠. 그리고 탈북민 2명 북송, 이건 전형적인 생명권 침해죠. 그럼 귀순의사 밝히고 남한으로 왔는데 이 탈북민 2명을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뭐 안대를 씌우고 이제 재가를 준비해 가서 그냥 판문점을 보내버렸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다면 살인죄고 안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다 살인 미수거든요. 이전 정권에선 세월호 가지고 그냥 애들 그렇게 배가침을 하는데 그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생명권 침해라고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전형적인 행위, 이런 게 살인죄고 생명권 침해 아닙니까? 거기다 또 너무 많죠.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실 이 정권에서는 뭐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뭐 국정원 댓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온갖 선거에 다 개입을 했거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우리들 병원 흑개 의혹. 너무나 탄핵 사유들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김경수 드루킹의 대선 개입입니다. 이 사실 다음 주 화요일 21일이 김경수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이 항소심 선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대선 개입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거고 그렇다면 사실 명백한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주 화요일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정권에 굴복해서 이거를 무죄를 때린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놨는데 자꾸 이 김경수 측에서는 뭐 킹크랩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킹크랩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뉴스 URL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이거 좀 댓글 작업하라고 보내줬고 그 다음에 그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댓글 작업한 기사 8만 건을 보내줬거든요. 기사 목록을 8만 건입니다. 그럼 본인이 이걸 가지고 그 킹크랩을 안 쓰고 했다고 과연 믿겠느냐는 거죠. 이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공범입니다. 특히 이제 드루킹은 어떤 일을 했냐면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를 집중 공격을 했죠. 당시 이제 양강구도가 됐을 경우에 안철수가 거의 이길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뒤집어졌냐. 안철수가 MB 아바타라는 설을 퍼뜨려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문도 공격을 해서 반기문도 그렇게 중간에 치고 올라가던 지지율을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드루킹이 최후 진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신이 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력화, 이 한박도 얘기도, 한박도 문제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다가 북한이 이제 무장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권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 남한 영토인지 북한 영토인지만 따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남북 군사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남한은 대한민국은 이미 거의 군사적으로 무력화가 됐거든요. 근데 군사 합의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북한에는 한박도를 가지고 무장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망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지피들은 다 폭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그 민주주의만 남죠. 사실 그 북한에서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랑 차이가 없게 됩니다. 헌법에서는 이렇게 반발이 있으니까 못했는데 지금 역사교과서에서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정권에서 자유에 그렇게 자유를 없애려고 목을 매느냐. 사실 그 북한처럼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과거 3년에 대해서 쭉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은 받을 거라 보고 그걸 위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고 봅니다. 오늘 이 강연 이후에도 좀 생산적인 논의가 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